미움과 원망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낡은 상처들이 아물 새도 없이 새로운 그림자가 한 여인의 어깨를 짓눌렀죠. 평생의 숙적 같았던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그 벼랑 끝에서 박선영 씨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그녀는 지긋지긋한 고통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엉켜버린 삶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선영 씨의 하루는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의 손은 분주하게 움직였죠. 물을 썰고 나물을 무치고 찌개를 끓이는 능숙한 손길.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쌓인 세월의 고단함과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삶은 그녀에게 숨 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손님. 반찬 가게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김정숙 씨였습니다. 정숙 씨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매서운 눈으로 선영 씨를 훑어보았죠. 아이고 며느리, 오늘 반찬이 왜 이 모양이니? 싱거워도 너무 싱겁네. 파는 건데 이러면 누가 사가겠어? 정숙 씨의 목소리는 주변 손님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게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익숙한 상황이었지만 선영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었죠. 오랜 세월 쌓인 이런 비난과 무시는 이미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힘겨운 하루를 마친 저녁 식탁. 정숙 씨는 아들 이민호 씨에게만 다정하게 웃음 지으며 살가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면 선영 씨가 정성껏 차린 음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민호야, 이 국은 또 왜 이렇게 짠 것이냐? 밖에서 사 먹는 게 훨씬 낫겠다. 우리 며느리는 손맛이 영 아니야. 민호 씨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늘 그랬듯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죠. 밤늦게 겨우 잠자리에 든 선영 씨는 남편 민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과 무시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러시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는 게 편해. 당신도 이제 익숙해질 때 되지 않았어? 민호 씨의 무심한 한마디에 선영 씨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기대했던 위로나 공감 대신 돌아온 것은 갈등을 회피하려는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여 차가운 벽을 마주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등 심한 감정 기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변화를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 그럴 수도 있지요. 단순한 노화 현상일 겁니다. 그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결국 가족들은 정숙 씨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숙 씨의 병명은 치매 초기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정숙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격렬하게 부정했습니다.
내가 치매라니 말도 안 돼. 멀쩡한 사람을 왜 환자 취급하는 겁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생의 숙적이라 여겼던 시어머니가 치매라니. 그녀의 인생 30년을 지배했던 고통에 이제는 간병이라는 새로운 짐이 더해질 것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그녀에게는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깊은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날들이 펼쳐질까요? 선영 씨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자신의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은 저의 30년 삶을 또 다른 굴레로 밀어 넣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오죠.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저는 그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과 분노는 이미 익숙한 감정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체념이 더 강하게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간병이라는 무거운 이름이 제 일상에 새로운 무게로 얹어졌습니다. 매일 새벽 반찬 가게에 나가기 전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차려드렸죠. 병원에 동행하는 날이면 가게 문을 열 새도 없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나서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오전에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젖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늘 친절하게 맞아주던 손님들의 얼굴도 어느새 희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날마다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낯선 사람처럼 대하며 경계심을 드러내셨죠. 당신은 누구요? 왜 남의 집에서 이러고 있소? 하는 고함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예사였죠. 조금 전 드렸던 약을 또 달라고 하시거나 식사를 마치고도 배고프다며 다시 상을 차려달라고 떼를 쓰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았죠. 어떤 날은 갑자기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옆집 순이 아줌마와 시장에서 만났던 일, 돌아가신 시아버님과 연애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현재처럼 생생하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웃음을 짓는 시어머니를 보면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민이라고 하기에도 낯선 감정이었죠. 그저 답답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부엌으로 옮겨 놓으시는 바람에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 되었죠. 저는 허리를 숙여 흐트러진 물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다가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롱문이 활짝 열려 있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저는 익숙하게 한숨을 쉬며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서랍장 구석에서 빛바랜 사진첩 하나가 제 손에 잡혔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사진첩 속에는 흑백의 젊은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앳된 얼굴은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강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쭈뼛거리는 모습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에서는 젊은 엄마의 서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사진 몇 장을 넘기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갓난아이인 민호를 안고 홀로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 그 옆에는 남편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묘한 외로움과 고단함이 제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사진첩 사이에는 얇은 일기장 한 권이 끼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는 희미한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 읽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 사이에서
남편의 외면과 시댁의 냉대 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젊은 날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민호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는 구절에서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단순한 애정이 아닌 자신을 지탱해온 유일한 버팀목이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나의 세상은 민호뿐이다. 그 아이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 앞에서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일기장과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저를 짓눌렀던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 뒤에 이런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의 껍질을 벗겨내자 그 안에서 연약하고 외로운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느껴야 할 감정은 무엇일까요? 미움일까요? 아니면 연민일까요? 혹은 이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어야 할까요? 그 어떤 것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민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님 증상이 많이 심해지셨어요. 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당신도 이제 간병을 좀 나눠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민호는 잔뜩 지쳐 보이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 당신이 어머님 증상도 더 잘 알고 병원도 더 잘 아니까 당신이 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애써 피했습니다. 편하다고요? 당신 어머니 간병이 제게는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가게 일하고 어머님 돌보고 집안일까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만합시다. 당신이 이러는 거 어머니도 좋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민호의 무책임한 말에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 속에서 그는 늘 이런 식이었죠.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이젠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간병과 가게 운영을 병행하는 것은 저의 생각보다 훨씬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은 불규칙해졌고 어머님을 돌보느라 급하게 자리를 비우는 일도 잦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불편을 호소했고 불평의 목소리도 늘어났습니다. 선영 씨, 요즘 반찬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가게 문이 왜 자꾸 닫혀 있어요?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게마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미워했던 시어머니에게서 과거의 상처를 발견하고 연민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제 삶은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미움은 균열을 일으켰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의 늪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굴레를 과연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요?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님의 치매는 이제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 방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제가 막아서면 마치 모르는 사람이라도 된 듯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때로는 작은 손찌검도 하셨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그분을 쫓아다니며 저의 수면 부족은 극에 달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정신은 늘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기분이었죠. 대소변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이불은 늘 축축했고 온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냄새가 배어들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빨래를 해야 했고 집안을 소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제 몸은 병약해졌고 신경은 날카로워져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초췌한 환자였습니다. 깊게 패인 다크서클, 늘 부어있는 눈, 그리고 생기 잃은 피부.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반찬가게 운영은 당연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고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삶의 희망이었던 그 반찬가게가 이제는 저를 옥죄는 또 하나의 짐이 되어버렸죠.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저를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 민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함께 이 짐을 나누자고 애원했습니다. 민호 씨, 정말 더는 못하겠어요. 어머님 병세가 너무 심해지셨어요. 나도 이제 한계예요. 당신이 좀 도와줘야 해요. 하지만 민호 씨는 제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나도 힘들단 말이야. 회사 일도 바쁘고 당신이 엄마 잘 알잖아. 평생 같이 살았고. 그의 말에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다는 것이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무능력함과 회피를 정당화하기 바빴죠. 저의 간절한 외침은 그의 귀에는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죄책감이 저의 심장을 찢는 듯 했지만 동시에 길고 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해방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두 감정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최선일까? 제가 어머님을 포기하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저의 뇌리를 스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요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요양원 관계자는 친절했지만 그들의 사무적인 태도는 저에게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에 필요한 어머님의 물품 목록을 전달할 때였습니다. 칫솔, 속옷, 양말, 그리고 사진 한 장. 그 물품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저의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어머님의 존재 자체가 그저 숫자로 된 목록으로 축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이곳으로 보내는 것이 어머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것만 같았죠. 요양원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뒷모습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분 곁에 다가갔습니다. 어머님은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순간적으로 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라니. 평생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기 바빴던 그분이 지금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 순대국 참 맛있었는데. 이어진 어머님의 말은 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손으로 직접 끓여드렸던 순대국. 그 한 그릇이 어머님의 흐릿한 기억 속에 따뜻한 순간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평생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모습 뒤에 이런 따뜻한 기억 한 조각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미움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의 그 한마디는 제가 30년 넘게 품고 살았던 앙금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펜을 든 채 굳어버린 듯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흐릿한 눈빛 속에서 저는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저의 마음은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요양원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저의 발걸음은 멈췄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흐릿한 기억 속에서 내뱉은 한마디. 우리 며느리 그때 그 순댓국 참 맛있었는데 그 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30년간의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어떤 간절함 혹은 사라져가는 기억의 파편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죠. 오랜 시간 저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조금씩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요양원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를 가장 괴롭혔던 존재를 왜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 하느냐는 시선이었죠. 친정어머니마저 저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 자신조차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완벽한 용서나 화해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쩌면 그녀와 나의 남은 시간이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희망이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작은 연민, 그리고 후회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지독한 미움의 감정만으로는 이 굴레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걸까요? 어쩌면 그 끝없는 미움 속에 갇혀 저 자신마저 병들어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제가 누군지 혼란스러워했고 때로는 엉뚱한 행동으로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밤새 집안을 배회하기도 했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처럼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과거의 미움에 갇히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신 현재의 시어머니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함께 보며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보려 애썼죠. 젊은 시절 곱게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마당을 거닐며 함께 낙엽을 밟는 것조차 새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는 낙엽의 감촉을 설명해드리고 지나가는 새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기억나세요? 아버님하고 처음 만나셨을 때인가 봐요. 곱게 한복 입으셨네요. 예쁘시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제 손길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가끔씩 제 손을 꼭 잡고 잠이 들기도 했고 제가 주는 음식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먹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잊고 있던 작은 행복감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혔던 존재가 아닌 그저 자신에게 의지하는 한 연약한 인간으로 그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잔잔한 미소, 편안한 표정에서 저는 작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찾던 평화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민호 씨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이 교차했죠. 요양원에 보내려던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온 저의 결정에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그의 모습은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달라진 모습, 그리고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민호 씨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자신의 무책임함을 깨달았고 깊은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잠든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진심을 느꼈습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 늘 너 혼자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이제라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하면 되죠. 그는 서툴렀지만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기도 했고 제가 반찬 가게에서 바쁠 때는 기꺼이 설거지를 돕거나 재료 손질을 거들었죠. 처음에는 삐걱거렸지만 그는 진심으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어색한 손길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저희 부부관계에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비로소 우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간병은 여전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순간도 찾아왔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간병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민호 씨가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하면서 제 어깨의 짐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반찬 가게도 다시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가게는 예전처럼 북적였습니다. 선영 이모 손맛이 최고라며 웃어주는 손님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활력을 얻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던 제 삶에 잔잔하고 따뜻한 강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녀의 행동에 반응하며 저의 삶마저 그녀의 그림자 아래 두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저는 그녀를 통해 저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저와 시어머니의 마지막 여정, 그리고 제가 찾아낸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는 과연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모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잿빛 같던 날들은 어느새 저물었죠. 끔찍했던 기억들도 차츰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위에 잔잔한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 더 씌워진 것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미워하기보다 연민하고 보듬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녀의 옆자리를 지켜주며 저의 마음도 조금씩 평화를 찾아갑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마당입니다. 우리는 함께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주름진 손은 예전에 매섭던 기세와는 거리가 멀죠.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어머니,
이 노래 아세요? 저는 조용히 옛날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유행가입니다. 멜로디가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흐릿한 초점 속에서 잠시나마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듯합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기도 합니다. 작은 아이처럼 고롱고롱 숨소리를 내며 잠든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를 억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오랜 세월 저를 괴롭혔던 강렬한 미움의 감정도 이제는 옅은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물론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끔은 엉뚱한 행동을 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죠. 하지만 이전처럼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만큼은 어머니가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시는 듯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챙겨드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흐릿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며느라가.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 그 한마디가 저의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스르르 풀어놓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왔던 말이었습니다. 완벽한 기억 속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에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값진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민호 씨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온전히 가족의 일원으로서 저희와 함께 어머니를 돌봅니다. 주말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가고 제가 반찬 가게에 나가는 동안 어머니 곁을 지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입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난 세월 저에게 짊어졌던 무거운 짐과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랜 갈등의 골이 깊었던 저희 부부의 관계는 이제 단단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와 버팀목이 되어주죠. 저의 반찬 가게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를 돌보는 부담이 줄어든 덕분입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빠졌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단골 손님들도 다시 찾아오시고 저는 예전처럼 활기차게 일상을 보냅니다. 저는 비로소 저만의 행복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픔 위로 피어난 새로운 평화입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가을 마당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조용히 발걸음을 맞추어 걷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은 제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완벽한 용서나 화해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남은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따뜻하게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삶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